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KF-21의 붉은 심장. 2. 2037년까지 목표 달성. 3. 무력은 결실을 맺습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전투기를 만들겠다는 열망은 끊임없이 우리의 심장을 끌어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전투기의 심장이라 함은 바로 엔진일 텐데요. 이제 우리는 국내에서 직접 전투기급 제트 엔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KF-21 전투기의 시험 비행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국방연구개발전시회에서 현재 대한민국 전투기 사업에서 가장 필요한 엔진 개발 계획이 최초로 공개되었습니다. 지난달 코리아 2023 컨퍼런스에서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방연구개발 사업 전무가 공개되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무인 전투기와 유인 전투기에 탑재할 수 있는 15,000파운드급 국산 터보팬 엔진 개발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항공기용 엔진은 거의 100% 수입에 의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군용 항공기 제작은 1950년대 초 무렵 시작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 중 해군의 조경현 중위가 미군 항공기 잔해를 모아 해치호, 통해호 등을 만든 게 시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1990년대 초반 F-16 전투기 생산을 위해 미국과 라이선스 생산 계약을 체결하면서 미국으로부터 엔진 부품을 들여와 조립하는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엔진 조립 기술력을 쌓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KF-21 전투기의 엔진의 주요 핵심 부품만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40% 정도만 국내에서 조달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국내에서 항공기용 엔진을 직접 설계하고 생산하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물론 국내에서 항공기용 터보팬 엔진 회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품 일부만 만들어서 납품하는 협력업체에 불과할 뿐이며 하나의 엔진을 완전히 우리 손으로 설계하고 생산하는 것은 미사일용 터보제트 엔진과 터보팬 엔진만 가능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열심히 기술 개발을 진행하며 끊임없는 연구와 개발을 통해 더욱 진보한 항공기용 엔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목표로 국내 개발이 진행 중인 항공기용 엔진 중 제트 엔진의 경우 5,500파운드급 터보팬 엔진과 1만 파운드 이상 급 터보팬 엔진이 있습니다. 이틀 엔진은 모두 무인 항공기에 쓰일 것으로 알려졌으며 5,500파운드급 엔진은 한국형 로열 윙맨으로 불리는 푸스 LW 스텔스 무인계, 1만 파운드급 엔진은 KF-21 전투기와 멈티 비행을 위한 일명 가오리쿠스 FC 스텔스 정찰기에 장착되어 미래 합동작전에서 핵심적인 주축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특히 5,500파운드급 터보팬 엔진은 곧 시제품이 나올 예정이며 올 하반기에 엔진 시험을 착수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시제품이 나왔다는 것은 이미 설계 기술을 확보했다는 걸 의미하며 올해 시험 과정에서 설계치를 얼마나 만족하는지, 한계 영역이 어디인지, 경량화, 강성 보강 등 최적화 과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허나 이것들은 어디까지나 추가적인 과정이고 기본 설계 능력은 이미 확보된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개발되고 있는 5,500파운드급 완제 터보팬은 기본 형상의 저바이패스 엔진으로서 주로 고출력, 음속 이상에서 동작하는 걸 목표로 한 군용 항공기에 쓰이며 일반적인 전투기에 들어가는 터보팬은 모두 저바이패스 엔진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번에 새롭게 알려진 것이 15,000파운드 추력 전투기급 국산 터보팬 엔진 개발 계획입니다. 5,500파운드급 엔진 이후의 새로운 설계는 이미 시작되었는데요. 작년 22년부터 27년까지 터보팬 엔진 고온화 및 고바이패스 기술 과제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일단 현재까지 계획은 코어 엔진을 시험 개발한 다음 2027년부터는 코어 엔진을 확장해서 본격적인 터보팬 엔진 실무를 2037년까지 제작하고 인증시험까지 완료한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국방기술연구소가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5,000파운드급 엔진을 우선 무인기에 장착해서 여러가지 충분한 테스트를 한 다음 이때 축적된 데이터를 확보한 뒤에 개발 과정을 추가로 거친 후 유인 전투기에 장착할 수 있도록 발전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엔진 개발 프로젝트는 터보팬 엔진의 기본 구성과 함께 터보제트 엔진으로 연료를 연소해 추력을 높인 후 연소기를 장착하여 최대 출력 21,000파운드까지 가능한 전투기급 제트 엔진을 개발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KF-21 전투기에 장착된 제너럴 일렉트릭 F414 엔진과 유사한 성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국산 제트 엔진을 장착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엔진 개발 프로젝트는 단순 엔진 개발이 아닌 국가 안보를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로 평가됩니다.
현재 일본과 유럽 국가들은 국제 공동 개발을 통해 전투기용 엔진을 개발 중이지만 우리는 국내 기술력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전투기용 엔진 개발을 목표로 삼고 있어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그러나 전투기급 제트 엔진을 개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이번 프로젝트는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사업 진행을 주도할 방위사업청은 국산 터보팬 엔진 개발 도전에 성공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연등 정부기관에서 진행 중인 국책 사업들은 목표치를 매우 보수적으로 설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수행률이 100%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러한 관행은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데다 예산을 확보하는 것 또한 쉽지 않아서 한번 삐끗하면 자칫 후속 연구까지 해도 큰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제를 제출할 땐 현재 시점에서 개발 가능한 수준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15,000파운드라는 수치는 이미 현재 완성된 기술들을 기반으로 추정한 값으로 15년 후에 저 정도의 출력은 가뿐히 능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따르면 15,000파운드 출력을 낼 수 있는 전투기급 제트 엔진의 경우 여객기용 터보팬 엔진으로도 가능한 것으로 이에 맞는 추가 개조가 이뤄지면 약 4만 파운드 출력을 낼 수 있도록 확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전투기급 개발 엔진은 2037년에 완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KF-21에 바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KF-21의 생산 계획이 2032년에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KF-21 블록 3에서 사용할 파생형 개발과 양산 계획에 관한 조기 연구가 필요합니다. 또한 T-50이나 FA-50을 계속 생산할지 아니면 KF-21 전투기를 보도할 수출용 저가 단발 전투기를 개발할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합니다. 또한 전투기급 제트 엔진을 장착한 무인 전투기와 정찰기의 개발도 필요합니다. 이를 병행하여 KF-21 전투기나 T-50을 무인화하는 기술도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러한 기술을 연구한 후 전투기급 터보팬 엔진을 장착하여 테스트하면 무인 전투기의 개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행 과정이 유인 전투기에 국산 엔진을 적용하는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전투기 엔진의 국산화를 향해 단단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혁신과 진보를 추구하는 우리들의 마음에는 마치 환상적인 꿈을 이루어낸 것처럼 감격과 감탄을 불러일으키는 순간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최강의 전투력을 증명했습니다. 무기체계가 아무리 발달하더라도 결국 전쟁의 시작과 끝은 보병인데요. 바꿔 말하면 보병의 전투력이 약하면 아무리 강한 전차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전세계 내로라 하는 특수부대들이 모인 사격대회를 평정하면서 우수한 무기체계를 보유한 만큼 강한 병사를 보유한 나라는 걸 증명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처참한 실력으로 허세 가득한 군사력이 까발려졌는데요. 오늘은 전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대한민국의 활약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레바논에 주둔 중인 다국적 UN 평화유지군에서 사격 경연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매년 개최되는 이 대회의 표면적인 목적은 침묵 보모인데요. 평화유지군이라는 게 세계 각국에서 정예 중에 정예가 모인 연합군인 만큼 사격대회를 통해 국가 간의 문화장벽을 허물고 단합력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비롯해 중국, 스페인, 프랑스, 폴란드, 인도네시아 등 레바논에 주둔 중인 13개국 14개 부대가 전부 참여하는 사격 경연대회는 그 자체만으로도 작은 전쟁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건 절대 과장이 아닌데요. 애초에 UN 평화유지군이라는 것부터가 정예 파병 부대가 집단이만큼 사격대회를 통해 한 나라의 보병 전투력부터 개인화기의 성능까지 한눈에 가늠할 수 있습니다. 말이 사격대회제 한 나라의 명예가 걸린 자존심 대결인데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대회에서 아주 놀라운 결과가 벌어졌습니다.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 순위권을 전부 독식해버렸습니다. 레바논 UN 평화유지군으로 파견된 우리 동명부대의 신호창 중사와 양진모 하사가 각각 개인전에서 1위와 2위를 차지했고 전준철 대위, 이은석 중사가 공동 3위에 올라 시상식을 싹쓸이 해버렸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동명부대 장병들이 참여한 단체전에서는 종합 2위의 성적을 올리며 압도적인 실력을 증명했습니다. 역시 대한민국이 보유한 최강의 전투 파병 부대다운데요. 오죽하면 레바논 UN 평화유지군의 총책임국인 프랑스 루도빅 소마렛 예비대 지휘관이 직접 메달을 수여하며 넌지시 훈련 방법을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사흘간의 대회를 지켜본 타국군 장병들 또한 동명부대의 매 순간순간 감탄과 환호를 아끼지 않았는데요. 이 덕에 해외 장병들 사이에서는 우리 군의 제식 소총인 K2C1이
초유의 관심사로 등극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유엔 평화유지군의 사격 경연대회는 다양한 나라가 자국의 개인 화기로 참여하는 만큼 상당히 엄격한 조건과 사격 방법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먼저 각국의 소총 종류와 조준경 등 부착물이 다른 경우가 많은 만큼 사격은 오로지 기본 형태의 가늠자와 가늠쇠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개인 화기의 성능까지 검증받게 된다고 말씀드린 게 바로 이런 이유에서인데요. 추가적인 부착물이나 광학 장비가 없이 소총의 기본 성능에만 의지하기 때문에 개인 화기의 장단점을 아주 노골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선 사격 방식과 결승 사격 방식이 완전히 다른 형태로 치러지는데요. 일례로 이번 사격 경연대회의 경우 대한민국 성인 남성이라면 대부분 경험해봤을 엎드려서 뿐만 아니라 10개의 표적에 대해 무릎 쏴, 서서 쏴 등 복합 자세 사격 능력을 평가했습니다. 즉 다분히 실전적이고 다양한 환경에서 우리 군의 사격 실력이 증명된 셈인데요. 이런 혹독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완벽한 성능을 보여준 K2 소총에 타국군 장병들의 관심이 쏠리는 것도 당연합니다. 최고가 사용하는 장비를 자신도 따라하고 싶어하는 건 군인이나 민간인이나 다를 게 없는 자연스러운 행동인데요. 이는 우리 동명부대와 K2 소총이 같은 유엔 평화유지군으로 파견된 중국군과 비교해도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우수하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과 중국은 비슷한 지역에 엎치락뒤치락하는 군사력을 갖춘 만큼 늘 비교의 대상이 되는데요. 특히 대외 이미지를 중요시 생각하는 중국은 1990년대부터 유엔의 평화유지군을 파병하면서 한국보다 먼저 국제 영향력을 선점해왔습니다. 심지어 시진핑 때에 이르러서는 8천여 명 규모의 병력을 추가하면서 세계 최대의 평화유지군 파병국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의외의 사실인데요. 하지만 많은 분이 예상하셨다시피 중국이 평화유지군을 파병하는 건 정말 유엔의 가치에 맞게 평화를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중국은 그저 평화유지군이라는 명목으로 약소국의 내정에 개입하고 유엔에서 발언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대규모 파병 병력을 유지하는 건데요. 그렇게 전세계 유엔 파견 지역 16곳 중 9곳이나 파견된 만큼 실력이나 괜찮으면 모르겠지만 정예 중에 정예랍시고 으스대는 주제에 중국 평화유지군의 실력은 최악이라는 말도 아깝습니다. 단적인 예로 중국이 아예 인민해방군까지 파견해서 주둔 중인 남수단에선 도저히 군대라고 생각할 수 없는 추태를 보였는데요. 남수단의 수보주마에서 나흘간 정부군과 반군 사이에 교전이 발생하자 난민초를 지키고 있던 중국의 평화유지군은 총탄에 노출된 민간인들과 임무 조소를 벌이고 주기지로 도망쳐버렸습니다. 이후 충돌이 격화되고 있는데도 중국 평화유지군은 전장 한복판에 있었던 자신들의 기지에 틀어박혀 출동조차 하지 않았고 심지어 피난하는 민간인을 향해 최루탄을 발사하는 믿지 못할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처럼 중국 평화유지군이 제 임무를 외면하는 동안 민간인을 포함한 300여 명이 사망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또 최소 5명 이상의 외국인 구호활동가들이 중국군 기지 인근 호텔로 끌려가 집단 백을 당했을 때도 수십 차례의 구조 요청받았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이외에도 소총을 든 반군들이 공격해오자 그대로 장갑차 안에 처박혀 있다 결국 RPG 세례를 맞고 몰살당하는 사건까지 벌어졌었는데요. 아무리 중국제가 겁만 번지르르 하더라도 반군의 개인 화기로는 장갑을 뚫을 수 없는 게 당연한데 그저 엑셀만 밟아서 자리를 이탈하면 그만인 것을 겁에 질려 그조차도 수행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정도면 명색의 평화유지군이 총된 땅패 집단보다 나은 게 하나 없는 수준인데요. 16년 동안 레바논에 주둔하면서 신이 내린 천사라는 찬사를 듣는 우리 동명부대와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장인 모습입니다. 폭발물 제거부터 의료 지원, 태권도 지도까지 치안 유지와 민생 안정에 있어 폭넓게 활동 중인 동명부대는 2020년 최악의 참사라고 불리는 베이루트 항구 폭발 사고에서도 활약했는데요. 당시 동명부대는 기지에 보관 중이던 마스크 등 생필품 6천여 세트를 선뜻 제공했을 뿐 아니라 의약품 등 구호물자 4천여 세트를 현지 구매해 전달하는 구호활동에 동참했고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자 치안 유지에 최선봉에 기꺼이 앞장섰습니다. 이처럼 규율과 실력에서부터 이미 하늘과 땅 차이니 사격 대회에서도 수준 차이가 여실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실제로 중국은 상위 6개국이 진출하는 결승전조차 진출하지 못하면서 처참한 실력이 낱낱이 까발려졌습니다. 더군다나
중국 평화유지군은 2019년 자체 개발한 최신식 소총인 QBZ-191을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QBZ-191은 대표적인 숏스트로크 가스 피스톤 방식의 소총으로 K2의 롱스트로크 방식과 정반대의 구조인데요. 이론상 사격 시 노리쇠가 움직이는 길이가 짧기 때문에 반동이 적고 명중률이 높습니다. 다만 신뢰도가 떨어지는 게 단점인데요. 즉 소총, 구조적으로 봤을 때 중국 평화유지군이 우리 군의 선수들보다 더 유리한 위치에서 시작한 셈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정반대였는데요. 우리에게 하도 익숙하다 보니 흔해 보이지만 사실 K2 소총은 명중률과 신뢰도를 모두 잡은 세계적인 명품 소총입니다. 우선 안전, 단발, 연발, 점사 4가지 발사 모드를 모두 제공하거나 온도에 맞춰 가스 배출량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매우 드문 옵션인데요. 여기에 더해 직관적이고 간단한 조작성과 높은 신뢰도, 명중률 등 징병제 국가의 보급 총기가 가질 수 있는 보편성과 민간 총기에서 기대할 수 있는 높은 성능을 모두 갖춘 훌륭한 소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K2 소총이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양산에 상공한 총기라는 걸 알려주면 외국 군사 전문가들이 경악에 빠지곤 하는 건데요. 중국의 QBZ-191 사례만 봐도 알 수 있으시겠지만 가장 기본 장비라고 하더라도 세계에서 제식 소총을 제대로 국산화하여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오히려 드문 편입니다. 일례로 러시아만 봐도 불세출의 천재였던 미하일 칼라시니코프가 설계한 47 AK-74를 지금까지 줄기차게 개량하는 방식으로 제식화하고 있는데요. 또 일본의 20식 소총은 기술 실증용을 양산품이라고 속여서 제식화하는 바람에 아직도 제대로 실전 배치가 안 되는 형편이고 기존에 사용하던 89식 소총은 AK-74 대비 30배나 높은 가격에 조종관이 오른쪽에 쏠려 있는 바람에 아예 방아쇠에서 손을 놔야만 사격 방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89식이라고 하면 오른손이 바쁜 소총으로 아주 유명한데요. 그래도 역시 최악의 제식 소총은 인도의 인사지입니다. 아준 전차, 헬테자스와 함께 인도의 3대 실수라고 불리는 소총인데요. 인사지는 성능이 문제가 아니라 소총의 신뢰도 자체를 의심해야 하는 수준입니다. 3.4 모드를 놓고 썼는데 연발로 나가지 않나. 걸핏하면 기능 고장을 일으키는데 구조가 복잡해서 내구성과 정비성이 최악입니다. 게다가 기온이 떨어지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탄창이 갈라지는 심각한 결함을 드러냈는데요. 흥미로운 건 중국, 러시아, 인도, 일본 4나라 모두 군사력 순위를 논할 때 10위권 안에 드는 강대국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들의 군사력 실체가 어떻고를 떠나서 그만큼 제식 소총을 만든다는 게 어렵다는 방증입니다. 이를 감안하면 1985년에 처음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대한민국의 K2가 얼마나 우수한 소총인지 얼추 감이 오실 겁니다. 그나마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 단점은 고급 총기다운 평범한 외형과 확장성 부족이었는데요. 그러나 이마저도 K2C1으로 개량되면서 극복에 성공했습니다. 우선 외형적으로는 피카티니 레일 장착하면서 워리어 플랫폼 기반 보급형 방학 장비를 손쉽게 장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전에는 벨크로 등을 이용하거나 상부 몸통, 총알 덮개의 나사를 풀어야 했던 것에 비하면 장족의 발전입니다. 게다가 구조적으로 더욱 발전된 설계가 적용되면서 시범 운용 결과 250m 표적 대비 명중률이 15.4% 상승했는데요. 또한 학대경, 조준경, 표적지 시기 등 워리어 플랫폼 미착용 부대와 교전 결과 살상률은 무려 480%, 250m 이상 먼거리 표적 살상률도 240% 증가했고 표적 식별 후 조준 사격까지 걸리는 시간도 평균 2초나 감소했습니다. 현재 K2C1은 최전방 부대와 파병 부대를 중심으로 우선 보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렇듯 가뜩이나 우월한 성능이 제식 소총의 압도적인 훈련량까지 더해지다 보니 세계 각국의 정예들이 모인 UN 평화유지군을 사격 실력 하나로 평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전 세계 파병 부대와 평화유지군의 모범 답안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국가대표로서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노르 AK-2표 도입이 결국 무산되면서 마치 이때를 기다린 것처럼 대한민국 무기체계를 비난하는 세력이 등장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러시아 전차들의 뻥스펙이 까발려지면서 K-2흡표도 과장이 지나쳤던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K-2흡표 측면 장갑이 구형 RPG-7에도 관통된다는 주장까지 재소환되고 있는데요.
이는 K2흡표 도입 초기부터 제기되었던 웃기지도 않은 헛소리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K2흡표를 둘러싼 얼토당토하는 논란에 대해 속 시원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전세계 방산시장 점유율 2위로 올라갈 수도 있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여준 러시아 무기체계의 똥스펙은 심각한데요. 이 정도면 완전 국제 사기 수준입니다. 당장 러시아부터가 이 모양이 꼴이니 죄다 카피품인 중국 무기체계도 실제 성능이 처참하리라는 건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대한민국 무기체계가 이 빈틈을 치고 올라갈 것이라고 예측하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러시아가 2017년에 개량한 최신의 주력 전차 T-80BVM의 실체가 충격적입니다. 러시아의 주장대로라면 렐릭트 반응 장갑을 부착한 T-80BVM은 전면 기준 750mm 이상의 방어력을 지난 아주 강력한 전차였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안보 상황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는데요. 한국 기갑 전력의 화력 증강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걱정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산산조각이 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그렇게 자랑하던 T-80BVM이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이미 90% 이상이 파괴되거나 모획된 건데요. 이런 어이없는 결과가 나온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뻥스펙이죠. 아닌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하고 있는 날개안정 분리차역탄은 1986년 도입된 3BM42 통칭망고입니다. 구형 날탄인 만큼 이 MM망고는 2km 기준 460mm 또는 60도 경사각의 230mm 관통이 한계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상당히 재밌는 점은 우크라이나군이 이 망고로 T-80BVM의 전면 장갑을 관통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냐면 K2흡표에서 사용하는 K279 날탄이 750-800mm의 장갑을 관통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이미 러시아 전차 기술이 북한과 중국에 흘러 들어갔다고 가정하고 최소한 그 이상의 화력을 보유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인데요. 다시 말해 질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필사의 각오로 최신 날탄을 개발했더니 실제 스펙은 그 절반에도 못 미쳤던 것입니다. 이 정도로 처참한 방어력이면 한 방에 전차 2대도 관통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가만히 있었는데 얼떨결에 비교 전력이 2배 이상 강력해진 것입니다. 손 안 대고 코 푸는 게 이렇게 시원할 줄은 몰랐는데요. 하지만 이 웃기지도 않는 상황이 꼭 대한민국에 유리하게만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직설적으로 말해 K2흡표도 똥스펙인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진 건데요. 이건 중국, 일본같이 원래도 한국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나라들 뿐만 아니라 유럽 쪽에서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K2가 좋다는 건 알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너무 오버하는 것 아니냐는 건데요. 그들 입장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아시아의 동쪽 끝 대한민국에서 K2흡표라는 전차로 유럽 시장에 진출한다는데 그 성능이 말도 안 나올 정도로 우수하다 보니 인지부조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좋아도 너무 좋은 것 아니냐? K2흡표 스펙에도 과장이 섞인 것 아니냐는 식의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K2흡표의 전면 방어력에 대해선 왈가왈부하지 못합니다. 그도 그럴 게 K는 이미 K279 자탄 방어 시험으로 정면 장갑의 우수함을 증명해냈습니다. 이는 즉 K2흡표의 전면 방어력이 최소 800mm 이상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측면 방어력인데요. 현대 주력 전차의 장갑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최고 수준의 군사기밀이라 자세히 공개되어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국방부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K2흡표는 K 대비 전면은 1.5, 1.85배, 측면은 1.1배의 방어력을 보유했다고 하는데요. 이러니 K2가 전면 장갑은 튼튼할지 몰라도 측면에서는 RPG-7에도 뚫린다는 얼토당토하는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는 애초에 K의 측면 장갑부터가 종이장이라는 전제를 깔고 들어가는 건데요. 더군다나 북한은 7호 발사관이라는 이름으로 RPG-7을 분대 단위에서 대량 운용 중입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RPG-7K2 흡표 격파설이 사실이라면 주력 전차가 적 군대급 화기에 녹아버리는 심각한 상황인데요. 결론부터 말해서 이건 대꾸할 가치도 없는 헛소리입니다. 당장 K1부터 국회 감사와 전문가 자료를 종합해봤을 때 측면 장갑의 순수 두께만 322mm 이상입니다. 게다가 실질 방어력은 400-500mm, K1A1 개량형은 100mm 이상인데요. RPG-7의 관통력이 300mm 남짓이라는 걸 생각하면 당연히 어림도 없는 억지입니다. 하지만 이걸로는 좀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력 전차로서 K2 측면 방어력이 부족해 보이는 건 사실인데요. K 도입으로부터 27년이나 흐른 시점에 초도 물량이 배치되었다는 걸 감안하면 고작 1.1배는 너무 부족해 보입니다. 하지만 해당 수치는 K 측면의 반응 장갑을 부착하지 않았다는 기준입니다. 현대의 전차 장갑은 크게 수동 장갑, 반응 장갑, 전기 장갑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수동 장갑은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전차 장갑, 즉 방패와 같습니다. 단단한 장갑 소재를 두껍게 쌓아 전차 포탄을 막아내는 역할인데요. 극단적으로 비유하자면 800mm 관통력의 포탄을 막기 위해선 순수 강철제 군지라면 장갑을 900mm, 1000mm 장착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전차 중량도 기하급수적으로 무거워지는데요. 물리적 한계상 전차 중량은 75톤 이하가 이상적입니다. 이를 넘어가면 기동성을 너무 크게 희생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 전차는 세라믹, 유리 섬유, 여러 우라늄 등 무게 대비 방호 능력이 우수한 복합 장갑을 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전차 포탄 기술이 발달하면서 수동 장갑으로는 부족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반응 장갑입니다. 반응 장갑은 탈부착이 가능한 일종의 증가 장갑인데요. 비행판이라고 부르는 두 개의 금속판 사이에 반응 물질이 들어있는 샌드위치 형태입니다. 성형장 약탄 등이 내뿜는 제트가 장갑 상판을 통과하면 내부의 반응 물질이 운동 에너지를 상쇄하는 원리인데요. 과학적으로 봤을 때 전차 장갑은 결국 포탄의 운동 에너지를 0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이것만 가능하다면 굳이 장갑을 두껍게 만들 필요도 없는데요. 실제로 반응 장갑은 수동 장갑 대비 10배 이상의 방어력을 보입니다. 단적으로 K2 흡표 측면에 부착되는 반응 장갑은 약 400-500mm의 수동 장갑과 동일한 방어력을 갖습니다. 실질적으로 전면 장갑과 같은 수준인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K2 측면 방어력에 대한 논란이 쓸데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에드는 세계적으로 전력화 사례가 전무한 전기장갑을 연구 중인데요. 반응장갑과 같은 형상이지만 반응물질 대신 내부 축전지에 전기를 충전하고 있다가 포탄이 전극판 사이를 지나는 순간 고전압고 전류를 흘려 전자기장을 형성하고 운동에너지를 상쇄하는 방식입니다. 반응장갑의 일회용인 반면 전기장갑은 재충전만 가능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어서 현재 활발한 연구가 진행 중인데요. 이처럼 대한민국의 K2 흡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현존하는 최고의 기술력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이러니 그 진가를 일찍이 알아본 나라들이 번호표까지 뽑아가며 K2 흡표 도입을 기다리고 있는 건데요.